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4월 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참 의미 있는 기사를 봤어요. 실은 제가 동아일보 구독하는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보긴 했는데 눈길이 딱 끌더라고요. 제목이 뭘로 돼 있었냐면요. 절대평가 도입한 연세대 의대의 성공. 절대평가요? 그러면서 부제가 성적도 협동심도 쑥쑥 이렇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좀 유심히 살펴봤어요. 동아일보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연세대 의대가 국내 의대 최초로요. 2014년 본과 1학년 학생부터 절대평가를 적용했대요. 근데 결과가 되게 놀라웠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대. 보통 경쟁을 해야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평가하면 뭔가가 부족해진다. 애들이 노력을 안 한다. 상대평가로 애들을 줄을 세워야지 얘네들이 길을 쓰고 공부를 한다. 보통 그렇게 알려져 왔었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타난 거야. 연세대는요. 기존의 상대평가에서요. 딱 두 단계로 평가 체제를 바꿔버렸대요. 패스, 논패스. 그러니까 통과했냐? 못 통과했냐? 네.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얘기대로 그냥 패스만 하면 되잖아. 열심히 공부 안 할 것 같죠? 오히려 학생들의 성취도가 훨씬 높아지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의대생들이 전통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협동심이 없다. 네. 서로 경쟁만 한다. 이기적이다. 근데 의대생들의 이런 부족한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대. 패스, 논패스. 그러면은 내가 잘하면은 당연히 패스를 하고 상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신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보다 조금 못한 친구들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연세대에서도 이런 목적이 있었대요. 무의미한 경쟁 교육 때문에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던 의사들을 앞으로는 환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의사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목적에서 실험을 한 거래요. 실제로 미국의 상위 25개 의대나 일본의 교토대, 오사카대 이런 의대들은 예전부터 절대평가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의대들은 아니 절대평가로 도저히 안 된다. 방대한 의학 지식을 암기해야 되는데 절대평가가 되겠느냐.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런 태도를 고수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 의대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환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심이 필요한데 협동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입이 됐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2014년 절대평가를 처음 도입한 본과 1학년 학생들은요. 12과목의 과목별 평균 점수가요. 상대평가 체제 때와 비교해봤더니 평균 5.42점이나 높아졌대. 5.42. 네. 그러니까 100분율로 따지면요. 7%가 높게 훨씬 성적이 올라갔다는 거야. 네. 연세대 의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대 의대 올 정도면 고교 상위 0.1에서 0.5 이 정도면 영재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영재들이 들어와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쟤네는 더 뛰어난 거야. 항상 좌절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계적인 의학 교수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평가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절대평가를 도입했는데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대요. 학생들을 상담했더니 예전에는 친구들이 다 적으로만 보이더라.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공부만 하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의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오히려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환경이 좋아지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올해 초에 돌아가신 이 시대 어른이 한 분 계셨죠. 신영복 교수님. 예, 그때 신영복 교수님 관련된 방송을 했었을 때도 잠시 소개를 드렸었는데 신영복 교수님의 교육관이 이거랑 똑같잖아요. 예. 신영복 교수님은 수강생들의 줄을 세워서 학점을 매기는 상대평가 제도를 극히 싫어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신 교수님은 절대평가로 학교 측에서 상대평가로 하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절대평가를 계속 유지했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했더니만 학점을 다 A 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A 제조기다 이런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신 교수님의 학점이 후회되는데 교수님 자체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게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이거는 A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진짜 이런 교육 방침 자체가 성적을 올리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게 이번 연세대 의대에서 증명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사들 수술할 때 혼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잖아요.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협동, 협력 중요한 직군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교육학 책을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보통 부모님들이 성적 받아오면 그 학생의 성적뿐만 아니라 니네 반 딴 애는 몇 점 받았니? 꼭 물어보잖아. 그렇죠. 우리 애가 95점 받아왔어도 100점 받은 애는 없니?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게 애들한테 자존감을 상당히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 비교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 저도 우리 애들한테 절대 그거 안 물어보거든요. 네. 95점? 무조건 잘한 거. 80점? 그것도 너가 노력했으면 무조건 잘했다. 저는 그렇게 응원을 해주거든요. 우리 애들은 아직 시험을 안 봐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제가 또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다른 팟캐스트보다 저희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상대평가를 해보면. 그렇지만 절대평가를 하면 절대 저희가 점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너 회사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준비 안 해?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일본 가잖아? 창업 아이템 찾아보려고. 아서라 뻔한 일본 가봤자 아이템이 나오겠니? 뭘 모르시네. 한국이 일본 따라간다는 말 몰라? 지금 일본을 보면은 한국의 내일을 알 수가 있어. 불황이라서 25년간 지갑을 닫았잖아,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도 통한 비즈니스가 있다고. 그 비즈니스가 한국에서도 충분히 먹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일본에서 대박난 아이템이 한국에서도 대박을 칠 수 있다. 오,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겨우 주말 여행만으로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만의 가이드가 필요한 거지. 짠. 도쿄 비즈니스 산책? 요즘 베스트셀러로 뜨고 있는 책 아니야? 맞아. 저자가 도쿄에서 수년간 특파원을 하신 분이야. 일본에서 뜨고 있는 비즈니스를 정리한 책인데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세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이번 여행 그러면 나도 데려가줘. 나도 창업 좀 하게. 그럼 우리 도쿄 비즈니스 산책 떠나볼까? 나는 도쿄에서 서울의 미래를 보았다. 도쿄 비즈니스 산책. 도서 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게 진짜 바로 눈앞에 온 것 같아. 뭐냐면요. 오늘 끔찍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가지고 혼인율 자체도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사상 최저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하길래? 오늘 통계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2015년 혼인 이혼 통계 이걸 발표를 했는데 지난해 혼인한 건수가요 30만 2,800건. 근데 이게 전년에 비해서 0.9%나 감소한 수치래요. 특히 절대적인 수치도요 2003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낮대. 어떻게 이거? 그만큼 만 원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이번 통계에서는 이 자료도 나왔어요.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 이게 조혼인율 이런 지표가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요 작년에는 5.9건 그러니까 1000명당 5.9명만 결혼한다는 거죠. 이게 전년에 비해서 0.1건이 감소한 거래요. 이 또한 사상 최저. 1000명당 5명 6명밖에 결혼을 안 한다. 이건 너무 심각한데? 그러니까요. 이유는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죠? 예. 왜 기피하겠어요? 결혼해도 좋은 게 없으니까. 전세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애 놀려고 하면 돈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가 젊은 시절에 결혼을 못하니까 아까 박 PD가 잠깐 언급한 대로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비율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지난해 여성 평균 초혼 연령은요 30세가 딱 돼버렸어요. 30.0세.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처음 30대에 진입을 했대요.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도요
32.6세. 이것도 전년보다 0.2세나 높아진 거래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높아진 거냐 하면요. 10년 전, 그러니까 2005년이죠. 이때에 비해서는 남자는 1.7세인데 여자는 무려 3.5세나 높아진 수치래요. 근데 이게 우리 애청자분들이 아니 여자 나이 30세면 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는 만 기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은 32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전국 평균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지방이라든지 그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이제는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번 통계청 조사가 참 놀라운데요. 재미난 게 하나 또 있더라고요. 보통 결혼하면 봄에 많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5월의 신부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당연히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을 따져보면 5월이 가장 많겠구나. 이렇게 보통 생각하실 텐데 이번 조사 결과를 봤더니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달이 12월이래. 왜 이 추울 때 결혼하죠? 저는 알 것 같아요. 5월이 제일 비싸니까. 아, 비싸서 싼 네. 데로 간다. 박 PD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12월이 11%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1월이야. 네. 저도 1월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제는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올렸어요. 삼성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예, 지난 1분기입니다.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는데 그 웃도른 수준이 1조 원 정도라고 해요. 1억이 아니라 1조 원? 1조! 오호. 대단하죠. 7일 삼성전자가요. 영업이익을 6조 6천억 원을 기록할 것 같다. 잠정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이게 연간이에요? 1분기입니다. 1분기. 1분기에 6조를 번다고? 예. 그러면 곱하기 4를 하면은 26조?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진짜 많이 벌긴 많이 버는군요.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26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 전 세계를 통틀어도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직전 분기 대비해서 이게 7.5% 증가한 거고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도 10.4%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어느 부분에서 올린 거예요? 예, 일단 반도체에서요. 2조 원 중후반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와. 그리고 작년에 이재용 부회장이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미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딱 결과적으로 보니 이재용의 간만에 신의 한 수를 든 거 아닌가? 마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그때 일각에서는 아니 갤럭시 이런 거를 더 투자를 해야지 왜 반도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S7이 나왔잖아요. 그랬었죠. 이 7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 벌써 1000만 대가 나갔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요 갤럭시 7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환율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환율 효과도 없진 않죠. 아무래도 지금 달러가 예전에 비해서는 비싸지 않습니까? 박 PD는 패밀리 레스토랑 자주 가시나요? 저 예전에 연애할 때 많이 갔죠. 예전에 연애할 때면 거의 10년 전 아니에요? 10년도 더 전에죠. 그러니까 요즘 많이 가냐 물어보는 건데. 요즘에 저는요. 응. 그런 데 가요. 계절 밥상? 계절 밥상. 예. 아무튼 박 PD가 안 가서 그런가 봐.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대. 몰락을 한다고요? 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대요. 1세대 패밀리 레스토랑인 베니건스 있죠? 얘는 몰랐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철수했대요. 철수했다고요? 네, 거기다가 아웃백이라고 있죠. 네. 이게 아마 호주 업체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팔겠다고 매각 입찰을 하고 있대요. 어렵나 보죠.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만 베니건스가 바른손이라는 회사 아시죠? 예. 거기서 인수를 했었나 봐. 2010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인수할 당시는 좀 괜찮았나 봐요. 인수 첫 해는 8억 1,300만 원 이렇게 영업이익을 올렸대요. 그런데 딱 한 해 그때만 좋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계속 적자인데 적자가 매년 얼마나 났냐면요. 70억 원. 제가 이제 옛날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진짜 10년 전에는 연인들이 왜 뭐 100일, 1주년 이런 거 있잖아. 기념일 챙길 때. 그렇죠. 돈이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인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들 입장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반지를 받는다든지 고백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큰 기쁨으로 생각했었어. 아우, 그랬었죠. 네. 아, 그때는 여기 비싸서 자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 살짝 비싸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계속 사람들이 안 가니까 베니거슨 같은 경우에는 매년 70억 원의 적자를 받고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아웃백 같은 경우에도요. 평가액이 너무나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2010년에 매각 추진할 당시에는 3천억 원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현재 평가액은 얼마인 줄 아세요? 반타작? 아니야. 700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거기다가 다른 업체들, 시즐러라고 기억나세요? 예. 이것도 추억의 이름인데. 근데 이게 저도 몰랐었는데 2013년에 벌써 국내에서 떠났대요. 그리고 칠러스, 데니스, 누메루, 스카이라 뭐 이런 데들도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대. 예. 저는 솔직히 나머지 업체들은 잘 몰랐었어요. 이런 데가 있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이런 외국 업체 말고요. 토종 브랜드도 있죠. 예. 저희가 가끔 가는 이랜드가 하고 있는 애슐리 있죠. 예. 여기 저는 잘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장이 줄고 있대요. 2014년에는 152개였는데 작년에는 142개, 10개나 줄어든 거야. 예. 그리고 CJ 푸드빌이 하고 있는 빕스 있죠. 빕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영업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 매장 늘어난 게 겨우 4개 이것밖에 안 된대. 그래서 이런 외식업 관련된 전문가들은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에 한 20년 전에 이렇게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걸었대요. 그게 20년 후에 우리나라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 나와서 얘기하는 그 책이랑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렇죠. 참고로 저희가 내일 그 책 저자분 모시잖아요. 예. 도쿄 비즈니스 산책 쓰신 임상균 저자가 나와서요. 일본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얘기를 하실 텐데 들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요 설탕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설탕이란 나라가 있어요? 왜 전쟁을 해? 아무래도 설탕이 비만, 당뇨 이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다. 그거 누구 때문 아닐까? 백종원? 예, 뭐 슈가보이라고 하던데 오늘 식품의약안전처가요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어. 너무 거창해. 무슨 뭐 새마을 운동하는 느낌이야. 그래서요 2020년까지 가공식품,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입니다.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오호.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에 당류 섭취 기준치가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죠.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이라고 해요. 50g. 무게가 3g인 각설탕 17개 수준이래. 줄인 게 이 정도예요? 네. 줄인 것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는 우리는 20개, 30개를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군요. 놀랍죠? 이 식약처가 내놓은 또 다른 자료인데요.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40%,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걸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우와,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설탕을 조금만 많이 먹으면 이거는 사실 독이 된다는 거야, 독.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음료, 과자 이런 먹는 것들에 대해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를 한다는 거예요. 포장지 같은 데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담배도 보면은 임산부나 청소년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효과를 노려보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IT 강국답게 스마트폰 앱에도 요거를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앱 이름이요. 칼로리 코디. 아, 코디. 예, 연예인 이쁘게 만들어주는 코디예요. 칼로리 코디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돼요. 담배때 사례가 생각나거든요. 네, 국민들 건강 잡겠다고 담배세 올렸잖아. 예. 국민 건강 잡겠다고 비만세 또 도입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가 갑자기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요?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 좀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거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 또 사내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이거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간제, 사내 하도급도, 복리후생 등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을 엄격히 지도하겠대. 지도하겠다. 지도하겠대. 뭐 유도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왜 고용부가 이런 얘기를 했냐? 뭐 설명을 붙여놨어요. 고용부가 조사해 봤더니만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그냥 이직을 해버린대. 그 회사에 남아있지 않고요. 또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에 불과했고요. 정규직 전환은 겨우 1명.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도요, 정규직의 62%에 불과하다. 이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고용노동부는요, 올해 사업장 12,000곳을 근로감독을 한대요.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겠다. 또 각종 복리후생 등 차별이 없도록 철저하게 행동지도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보통 2년 정도 인턴이나 비정규직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년이 넘어가면 이 2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고 대신에 비정규직인 신분은 그대로 놔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기계약직이 그런 거니까. 정규직 전환을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정규직 전환을 기업들이 거부를 하니까 그럼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속 유지해 달라.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 총선 앞두고. 아니 글쎄요. 그리고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무기한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당장에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분들이야 무기계약직이라도 감지덕지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그분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규직으로 전환해줘야 그분들도 생활이 가능할 텐데 진짜 네티즌 한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앞으로는 정규직 눈치 보면서 무기징역 살겠네. 뭔가 위해 주는 것 같긴 한데 엿먹이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KTX 다 한 번 이상은 타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KTX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아, 그게 버전이 있어요? 예. 원래 처음 나온 KTX는 그냥 KTX야. 그리고 지금 있는 상위 버전이요. 산천이라고 합니다. 산천. 아, 이름이 붙어 있군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타게 될 궁극의 KTX가요. 해무. 해무는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해무가요. 영어 HEMU. 요거를 앞 글자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만든 건데요. 원래 풀 네임은요. 하이 스피드 일렉트릭 멀티플 유닛. 아, 이게 뭐 한자나 이런 게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풀면요. 동력 분산식 차량. 뭐 이 정도 의미라고 하네요. 아유, 어렵네. 근데 원래 우리가 해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난 그건 줄 알았는데. 요 해무가요. 바다에 끼는 안개를 의미하거든요. 그쵸. 근데 배를 타는 분들
어부들 입장에서 해무, 글쎄 이게 반가울까요? 어유 잘못하다 사고 나죠. 실제로 영화가 있었죠. 해무라는 영화도 있었고, 아, 맞아. 예, 이 해무라는 영화가 원래 연극이 원작이었어요. 아, 연극이 대학로에서 반응이 좋아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해무를 보면은 이 해무가 북한에 있던 분들이 중국을 통해서 밀항을 하는 거였거든요. 아, 탈북하는 그 예. 얘기군요. 밀항을 하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그런 건데, 해무가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의미로 통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 박 PD가 이 KTX 해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게 있네. 아, 이게 이름 따라간단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해무를 시운전을 했어요. 그래요?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시운전을 했는데, 주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예, 이제 연구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최를 했어. 근데 경제브리핑에 이 PD 박 PD는 안 불렀어. 그러니까 난 오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 예. 그런데 안 가길 잘했어요. 왜요? 왜냐면 여기 갔다 온 기자들이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 아니, 기차 공짜로 태워줬을 거 아니야. 왜 욕을 해요? 개그 콘서트에 나와도 웃기기 힘든 촌극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래요? 예.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개콘에도 소재가 되지도 못할 촌극이 일어났을까? 일단 해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해무가 국토교통부가 국가 R&D 사업으로 11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나 개인이 그냥 재미삼아 한 게 아니에요. 국가 주도로 민관 산학연이 공동으로 이 작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피 같은 혈세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에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벌써 4년 전에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4년은 시험 운행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쯤 되면은 미디어에 공개를 해도 되겠지 하고 시승 행사를 한 거죠. 뭐 4년 동안이나 시험 운행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진짜 문제인데? 예, 4년 동안 무려 12만 킬로를 주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기 전에 이제 이게 싹 들어올 거 아닙니까? 플랫폼에. 근데 애가 되게 잘생겼어. 생긴 거는. 기차도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KTX를 보면은 조금 둔탁한 느낌인데, 그렇죠. 얘는 돌고래 같다고 해야 될까요? 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앞쪽이 공기 저항을 덜 받게 생겼어. 기본적으로. 좀 뾰족하군요. 예. 그래서 실제로 KTX보다 10% 덜 받는다고 해요. 공기 저항을.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일단 쭉 둘러볼 거 아닙니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자리가 넓어. 우리 지금 KTX는 성인 남성들이 탔을 경우에 뭐 이분들이 키가 한 175 정도 된다.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저 많이 불편해요. 예.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좁기도 하고, 그죠? 앞 좌석과 내 자리가 굉장히 간격이 가까워. 그러니까. 무릎이 막 달랑말랑해. 그런데 이 해무는요, 훨씬 넓어. 그리고 유리창도 훨씬 넓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바깥 풍경 보기가 진짜 좋겠네요. 예. 그리고 스낵바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제 기차 한 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량. 그렇죠. 이 량 사이에 서서 음료도 먹고 과자도 먹을 수 있는 서서갈비 같은 스낵바가 있다는 거야. 가끔 유럽 영화에 나오는 뭐 그런 데가 있나 보죠? 예. 그리고 6명이 앉을 수 있는 가족석도 따로 있다고 해요. 6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좋아.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주 산뜻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 그 전에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해무는 시속 430km를 달린다. 기차 아니에요? 로켓이에요? 굉장히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KTX 산천 얘가 최고 속도가 300km 정도 됩니다. 오호. 그러니까 130km가 빨라진 거야. 장난 아니네. 300km도 빠른데 130km가 더해진다. 서울, 부산이 현재 산천으로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많이 안 쓰는 애인 경우죠. 네. 뭐 오송 쓰고 천안 쓰고 다 쓰면은 3시간 가까이 나오지만 최단 거리 최소 시간으로 가면 2시간 반이 걸린대요. 근데 해무가 430으로 달리면은 서울, 부산을 1시간 반 만에 간대. 1시간 반요? 이거 비행기 속도네 완전히. 요 가산 디지털에서 이PD님 집 가는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나 맨날 1시간 반 걸려서 집에 가는데. 요 직선거리 불과 15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부산을 1시간 반에 간다고요? 대단하죠? 그런데 기자들이 기대를 할 거 아니야. 야, 씨, 나 멀미도 잘하고 이러는데 430km 달리다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 해무가 303km밖에 안 달리더라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300km라며 예. 겨우 3km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430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냐? 그렇지. 이 뭐냐 도대체 지금 예열하는 중이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지금 이 해무가 달리고 있는 네. 선로 KTX 전용이라서 빨리 못 달립니다. 이런 설명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시승 행사를 왜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430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선로가 없대. 우리나라에는. 아니 그러면 선로를 아예 다 처음부터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네. 아니면 선로를 까는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존 KTX 선로를 보강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쨌거나 뭘 하든 간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겠네요. 예. 만약에 고집을 부려서 아니 이거 그래도 고속철로인데 400 달려봐 이렇게 돼버리면은 탈선을 한다고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이게 그 속도를 버틸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430으로 달리다가 탈선하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거 다 전몰이에요, 전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 KTX의 속력밖에 낼 수가 없었는데 더 큰 문제는요. 해무가 주력 대한민국의 먹거리라는 거야. 차기. 아 이거 뜯어먹을 수 있어요?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실제로 이날 이 연구원 측에서 이런 자랑을 했어요. 터키, 싱가폴,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에서 해무를 눈독 들이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여기는 선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얘네는 우리가 KTX가 떼제배 기술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턴키로 이거를 수출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 선로까지 만들어주겠다. 그렇죠. 얘네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떼제배 기술을 가져왔듯이 그렇게 팔아먹겠다. 근데 특히 터키 같은 경우는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다. 자랑을 한 거야. 근데 이거 믿어도 되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냐면 해무를 지금 300km까지밖에 시험 운행 그것도 상업 운행도 아니고 시험 운행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430km를 달리는 차를 상업 운전도 해보지도 않고 그런 물건을 과연 어느 나라에서 사주겠느냐. 차라리 프랑스 떼제베나 일본 신칸센을 사면 사지. 그러니까. 이미 달리고 있는 차를 검증된 차를 사지 누가 달리지도 않은 차를 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광고 전단지 내밀고 우리 해무 430km까지 달릴 수 있어. 도장 찍어. 아니 근데 검증이 됐나요? 아니 이론상 그렇다는 거야. 그럼 누가 사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랑 똑같네. 경제브리핑 우리 팟캐스트 2위예요? 1위예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 연구원 측에서 또 해명이 아주 가관입니다. 해무의 속도를 그러면은 일단 기존 KTX 선로에서 250km 정도로 낮춰서 상업운행 경험을 쌓겠다. 아니 산천은 300을 달린다며. 그렇죠. 근데 250을 왜 낮춰? 상업운행 경험을 쌓으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참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너무 많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어요. 해무가 11년간 국가 예산으로 그것도 1200억 들어갔습니다. 12년간 개발을 해왔어. 1200억 원을 들여서. 그러면 뭔가 효과를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이 타서 시간을 줄이는 그런 편의를 누리게 해주던가 그러니까. 아니면 당장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어려우면 해외에 팔아먹어서 달러라도 벌어오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연구원 측이 해명을 합니다. 4, 5년 뒤에는 상업 운행이 가능할 것 같다. 국내에서. 어디냐? 그랬더니 부산과 마산 이 두 도시를 잇는 일부 구간에서 거기에 430km를 버틸 수 있는 선로를 깔겠다는 거야.
아니 부산에서 마산까지 얼마나 걸린다고. 부산 마산은 참고로 차로 운전 잘하시는 분은 한 40분이면 가는 거리죠. 아니 그러니까 완전 진짜 개그 콘서트네 이건. 자, 이 얘기를 들은 제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500km, 1000km로 달리면 뭐하냐?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정차 능력이 하나씩 늘어나면은 예전에 우리 비둘기호 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KTX의 비둘기화 아니냐. 그리고 맞아.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요, 공약으로 나온 역이 5개가 있다고 하네요. 세종역, 공주역, 논산훈련소역, 익산역. 처음 들어보는 역이야. 아니 이게 다 KTX 역이라고요? 총선 공약으로 나왔답니다. 와. 그러니까 논산에서 나온 지역구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선이 되면 논산 훈련소역에 KTX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이러는 거지. 익산, 공주, 세종. 세종 옆에 이미 오송역이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표를 얻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당선이 됐을 때 치적으로라도 하나는 남겨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게 정말로 된다면 그러면은 비둘기호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뭐 땅덩어리도 좁은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보다 작은 이 나라에서 굳이 서울 부산 1시간 반 만에 가야 되냐. KTX 타고 가다가 해무가 뒤에서 오면은 보나마나 이런 방송 나올 거다. 해무 먼저 보내고 출발하겠습니다. 기존 차는 서 있고 안전한 차 내에서 대기하십시오. 그쵸? 완전히 코미디겠네. 우리 지금도 그러잖아. 새마을 무궁화 타고 가면은 KTX 먼저 보내고 출발하겠습니다. 안전한 객실에서 대기하십시오.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방송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다 이름대로 간다고. 바다 안개처럼 어둡네요. 네, 해무의 앞날이 해무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박 PD는 푸드트럭 자주 이용하시죠? 저는요, 냄새가 좋은 푸드트럭은 이용을 합니다. 우리 가산 디지털 역 근처에도 푸드트럭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네. 커피도 팔고. 그쵸? 진짜 이 푸드트럭 자체가 새로운 음식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많이 도전을 하죠. 예. 정부에서도 푸드트럭 규제 완화 이거 하겠다고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2014년 3월 민간 규제 개혁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푸드트럭을 첫 번째 규제 완화 대상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푸드트럭과 관련된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진짜 해줬는데 2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럼 많이 늘어났겠네요. 많이 안 늘어났다니까. 정부에서는 2,000대 정도의 푸드트럭이 돌아다니게 하겠다 예. 했는데 지금 우리 근처에 돌아다니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데들이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합법적으로 돌아다니는 푸드트럭은요 109대밖에 안 돼. 100여 대 수준이네. 그러니까 말이야. 정부의 기대에 이게 10분의 1도 아니고 몇 분의 1이에요. 20분의 1이죠. 응. 20분의 1. 그런데 어제 SBS TV에서 재미난 사례를 하나 전했어요. 미국인데요. 미국 뉴욕에 여기는 친환경 푸드트럭이 등장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푸드트럭을 임대를 해서 쓰잖아요. 단돈 1달러. 1달러만 내면 누구나 푸드트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1200원에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어떻게 가능할까 좀 궁금하죠? 일단 이게 1달러로 임대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 나오니까요. 뉴욕 시내에 영업 중인 푸드트럭이요. 우리나라 정부가 기대했던 2,000대 곱하기 2.5배, 5,000대. 5,000대가 돌아다니고 있대. 뉴욕에서는 이게 푸드트럭 자체가 거리의 명물 이렇게 자리 잡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대요. 푸드트럭에서는 이제 조리를 직접 하잖아요. 냄새도 나오고 예. 또 소음도 나오고. 그런데 한 업체가 이거를 해결하겠다. 아까 이대로 1달러에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야. 친환경 푸드트럭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푸드트럭에 여러 가지 장치를 달았는데 태양열 그리고 천연가스 냉장고와 싱크대까지 다 이걸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 푸드트럭을 만들려면 한 6천만 원 정도가 걸린대요. 네. 근데 이거를 1달러에 빌려주겠다고 하니까 다들 난리가 난 거지. 나도 하겠다. 어떻게 1달러에 빌려줄 수 있었냐 하면요. 이 업체는요. 푸드트럭 옆면에 광고판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을 이 업체가 가지고 가고요. 거기다가 카드 결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푸드트럭들이 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도 이 업체가 가지고 가고 또 천연가스를 아까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천연가스 판매 수입도 이 업체가 가지고 가고 대신에 푸드트럭은 1달러에 빌려주고 꼭 먹고 알고 먹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훌륭한데요? 진짜 아이디어 하나로 돈 없는 청년들이 이 푸드트럭 하겠다? 이거의 꿈을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 푸드트럭 관련된 규제 완화할 때 항상 강조한 게 있잖아. 창조경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 슬로건만 내밀어 놓고선 실제로 결과가 없었는데 이 창조경제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어찌된 일인가? 창조 경제가 이제 좀 창의적이고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해무도 창의적인 걸로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잖아. 창의적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 430 달릴 수 있는 거를 250으로 달리게 하겠다. 그렇죠. 진짜 창의적이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